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제위기의 신호라는 주제로 2부를 이어갑니다. 세 가지의 위기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특히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를 보며 간단히 복습을 해보죠. 우리는 일부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0보다 작을 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역전이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즉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단기금리를 부등식의 오른쪽으로 이항해보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클 때를 나타내죠. 따라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큰 정상의 상태에서 역전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0보다 작은 것이 곧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 1976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온 것은 총 8차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회색음영으로 표시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 도래했으므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제위기의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복습을 마치고 지난 시간에 화면에 오타가 있었던 점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부 화면에서는 1976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2년이 아니라 2022년 현재까지의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오타를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죠. 자산을 모두 팔고 시장을 떠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살피며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세 가지 시나리오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검토했죠. 바로 장기금리로 10년물 국채금리, 단기금리로 2년물 국채금리를 놓고 그 차가 0보다 작을 때를 장단기 금리의 역전, 즉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2년 4월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으니 자산을 매도하는 출구 전략을 가동해야겠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개념을 복습해보죠. 시장은 보통 2년 만기를 단기로 보지만 중앙은행은 얼마의 기간을 단기로 본다고 했나요? 그렇죠. 중앙은행은 3개월을 단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차의 두 번째 시나리오가 도출되는군요. 바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3개월 만기 국채금리의 차가 0보다 작을 때 이를 장단기 금리의 역전 국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단기금리를 2년물 국채금리로 본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금리를 3개월물 국채금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시나리오의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검토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의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와 시점을 맞추기 위해 기간을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간의 시계열로 설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장단기 금리차가 0보다 작을 때,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22년 이전 총 6번이 나왔으며 그중 5번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 4월 초 다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의 그래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2019년 8월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왔고 이어지는 회색 음영은 코로나 위기를 나타냅니다. 코로나 위기는 예측하지 못했던 우한 바이러스 사태였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온 이후에 발생했죠. 그리고 2022년 4월 장단기 금리차가 0보다 작은 국면이 발생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3개월 만기 국채금리의 차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를 살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간의 시계열입니다. 2022년 이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총 6번이 나왔으며 그중 5번에서 이후 회색음영으로 표시되는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는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2년 4월 초를 보시죠.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검은색 실선인 0에 닿거나 그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프는 훨씬 위에 있죠.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의 기준을 2년물 국채 금리로 잡으면 4월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는데 단기 금리의 기준을 3개월물 국채 금리로 잡으면 4월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커지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확대되는 것의 경제적 의미가 뭐라고 했나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확보되니 은행이 경제 영역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며 경기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단기 금리를 3개월물 국채 금리로 볼 때 지금은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단기 금리의 기준을 2년물 국채 금리로 본다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으로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 금리의 기준을 3개월물 국채 금리로 본다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바 경기의 확장을 전망할 수도 있다. 단기 금리를 3개월물 국채 금리로 보고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 것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입장입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침체 확률 그래프와 함께 다루도록 하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단기 금리를 바라보는 시나리오입니다.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지난 3월 말 장단기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2년 만기 국채금리의 차이, 즉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의미 있는 경제 이론을 찾기 어렵다. 물론 페드는 이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채권 수익률 곡선의 더 짧은 기간을 본다. 다시 말해 페드는 단기 금리를 바라봄에 있어 2년보다 더 짧은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며 그 기간으로 3개월 만기 국채금리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하죠. 경기 침체를 100%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다. 파월 의장이 말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어려운 경제 원리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개념부터 공부합시다.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 단기란 단기 금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중앙은행 페드는 단기를 얼마로 본다고 했나요? 그렇죠. 3개월을 단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3개월물 국채 금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forward란 무엇인가요? 우리말로는 앞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forward를 앞으로의 미래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운 개념 중에 페드의 forward 가이던스라는 것이 있었죠. forward란 앞선 시기, 즉 앞으로의 미래를 뜻하고 가이던스는 일종의 지침을 뜻하니 forward 가이던스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한 지침 또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페드의 forward 가이던스로 공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였죠. 점도표는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위원들이 앞으로 미래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도표를 보고 앞으로의 금리를 예상하죠. 따라서 점도표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제시하는 forward 가이던스인 것입니다. 이제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보죠. 스프레드란 margin, 즉 차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스프레드.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용어는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처럼 우리말로 바꾸면 의외로 어렵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단기 forward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개념을 정리합시다. 단기는 3개월물 국채금리, forward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 스프레드는 차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단기 forward 스프레드는 3개월물 국채 금리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미래 금리 전망과
현재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3개월물 국채금리와 현재의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를 뜻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를 18개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후의 3개월물 국채금리 전망과 현재의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가 곧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국채금리를 예측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포워드 금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선도 금리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포워드 금리 시장에서 18개월 후의 3개월물 국채금리 전망치를 보고 현재의 3개월물 국채금리와 비교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리차, 즉 스프레드가 0보다 작을 경우 파월 의장은 이것이 10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월 의장의 설명은 페드 이코노미스트들의 연구에 기반한 것인데요. 페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페드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페드 홈페이지로 함께 가보시죠. 구글에 접속해 페드라고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페드 홈페이지가 나오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코노믹 리서치 탭으로 가시죠. 그럼 페드 노트 항목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페드 노트는 경제에 관한 페드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섹션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2022년 노트를 쭉 내려보시면 2022년 3월 25일에 게시된 Yield Curve, 즉 수익률 곡선에 대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수익률 곡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시장에서 흔히 언급되는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금리 곡선 역전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트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오늘은 그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을 요약해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역전이 1년 후의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장단기 금리차의 전능성, 즉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를 보여준다는 전능성이 아마도 거짓일 수 있다는 통계적 증거를 2018년 백서를 통해 제공하고 설명했다. 우리는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 가능성뿐만 아니라 GDP 성장과 이후 4분기 동안 주식의 수익 모두에 상당한 예측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해보면 페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년물 장기금리와 2년물 단기금리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진 지표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를 참고해라. 그렇다면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의 모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은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 다시 말해 시장에서 통상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를 나타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0 아래로 내려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초록색 그래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페드는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0보다 작아져 역전이 나올 때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의 경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는 18개월 후의 3개월물 국채금리 전망 마이너스 현재 3개월물 국채금리라고 했습니다.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면 곧 경기 침체가 온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죠.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왼쪽의 수식에서 현재 3개월물 국채금리를 오른쪽으로 이양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3개월물 국채금리는 18개월 후의 3개월물 국채금리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다시 말해 18개월 후의 3개월물 국채금리는 현재 3개월물 국채금리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복하면 이는 현재 시점에서 18개월 후의 3개월물 금리가 현재보다 인하된다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는 거의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3개월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18개월 후에 3개월물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18개월 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18개월 후 3개월물 금리는 18개월 후에 기준금리를 추정하고 현재 3개월물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를 추정하므로 결국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0보다 작다는 것은 18개월 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전망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페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래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곧 페드가 앞으로 18개월 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며 금리 인하는 곧 경기 침체 내지 경제 위기를 의미하죠. 따라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는 것을 전망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가 100%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 지표가 0보다 작아진 현상이 발생한 후 페드는 100%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현재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는 플러스 영역에서 계속 상승하며 0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침체 확률은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기의 침체를 전망하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 파월 의장의 견해가 뒷받침되는지를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경기의 침체를 전망하는 선행지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즉 단기금리를 3개월물로 측정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시나리오죠. 중앙은행은 통상 3개월을 단기금리의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단기금리로 2년이 아니라 3개월 만기의 국채금리를 표준으로 삼아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로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를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통계로 확인되는 2022년까지의 장단기 금리차는 4월 현재 역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0보다 작아졌을 때 그 이후 언제나 경기 침체가 왔다는 점이 확인되죠. 단기를 3개월로 볼 때는 현재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금리차가 확대되며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선행지표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개월 후 경기 침체 확률 그래프를 제시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2년 현재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내는 추정치 그래프입니다. 회색 음영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기 침체기를 뜻하죠. 차트를 보시면 경기 침체 확률 추정치가 25%를 넘을 때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시면 2022년 4월 기준 경기 침체 확률은 6.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2개월 후 경기 침체 확률 그래프에서는 아직 경기 침체의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의 침체를 전망하는 세 번째 지표로 페드노트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바로 전미 경제조사국의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 침체 확률 그래프입니다.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 국면을 나타내며 하늘색으로 표시된 음영은 실효금리 하단이 0인 경우, 즉 중앙은행 페드가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던 구간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경기 침체 확률이 40%를 넘을 때 실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노트가 발표된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은 14.8%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경기 침체의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참고할 지표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프레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완화된 경기 침체 확률 지표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경기 침체의 확률을 전망하며 투자의 판단과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지표를 정리해보죠. 첫째는 지난 시간에 살핀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로 나타낸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둘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경기 침체의 지표로 보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로 나타낸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셋째는 페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의 지표로 보고 있는 3개월물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입니다. 이 지표들이 축소되어 0보다 작아질 때 경기 침체의 전조가 되고, 이 지표들이 확대되어 0보다 커질 때는 경기의 확장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3개월물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로는 경기 침체가 전망되지 않는데, 단기 금리를 2년물 국채금리로 놓으면 경기 침체가 전망된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3개월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의 변동을 거의 정확하게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올해의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선반영의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반면, 3개월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를 그대로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의 빅스텝을 연속으로 밟아 크게 뛰어오를 경우 3개월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를 따라 함께 뛰어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올해 내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서는 3개월물 금리도 따라 인상된다. 그렇다면 시장은 올해까지 기준금리가 2.5% 수준까지 오를 것이 전망되므로 3개월물 금리 역시 올해까지 2.5% 수준까지 급격히 오르게 된다. 따라서 만약 10년물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그대로 머무른다면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에서도 역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유지되며 확대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우선 기준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으니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를 플러스로 유지해주려면 결국 장기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10년물 장기금리가 2.5%, 3개월물 단기금리가 1%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는 1.5%가 되니 0보다 크게 되죠. 따라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3개월물 단기금리가 2.6%로 오르고 장기금리가 2.5%로 그대로 유지되면 장단기 금리차는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10년물 장기금리가 올라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3개월물 단기금리가 2.6%까지 오를 때 10년물 장기금리가 3.6%까지 오를 수 있게 만들면 장단기 금리차는 1%로 정상적인 플러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사이클에서는 장기금리도 함께 높이는 수단을 강구해 장단기 금리차를 플러스로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은행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예대 마진을 얻기 위해 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금으로 기업이 투자를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죠. 이처럼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장단기 금리차를 플러스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장의 장기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채권의 시장금리와 채권 가격의 반비례 관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즉 장기금리를 높이려면 장기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채권의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장기금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채의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채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을 재화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시장의 채권의 공급을 확 늘려보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렇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니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반비례 관계인 채권의 시장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결국 시장의 장기 채권의 공급을 늘려야
장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예시로 살펴본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의 장기 채권의 공급을 늘려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장기 금리를 높이는 수단으로 페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을 내리기 위해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페드의 채권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래프입니다. 2003년 약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0조였던 페드의 채권 자산이 2022년 현재는 약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1000조 원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기 채권과 MBS, 즉 주택담보대출 증권이죠. 페드가 이렇게 대규모의 채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적 완화죠.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페드는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시중에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찍어낸 돈을 채권 매입 대금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이와 같은 양적 완화로 페드는 대규모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드가 시장의 장기 채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군요. 즉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채를 시장에 팔아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페드가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페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페드의 채권 매각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페드로 흡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완화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여 페드가 인수한 돈을 대금으로 뿌리는 것이라면 양적 긴축은 반대의 개념이죠. 양적 완화로 페드가 매입해 보유한 채권을 시중에 팔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받아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양적 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시중의 통화 유동성을 페드로 흡수하는 조치지만 동시에 장기채를 매각해 시중의 장기채의 공급을 늘려 장기채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기채의 가격을 떨어뜨려 반비례 관계인 장기채의 금리를 올리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 금리가 높아져도 장기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유지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은행은 이와 같은 장단기 금리차를 바탕으로 시중에 원활하게 자금 유동성을 대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현재의 장단기 금리 역전 국면을 잡고 장단기 금리차를 플러스로 유지하는 동시에 4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른 거대 인플레이션 국면을 잡는 일타 쌍피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파월 의장은 올해 말로 예정했던 양적 긴축을 5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적 긴축으로 경제위기가 온다며 폭락론을 선동하죠. 하지만 양적 긴축이란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해 시장을 경제위기에 빠뜨리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긴축이라는 시그널을 주며 버블을 막아 인플레이션을 잡고 동시에 장단기 금리차를 플러스로 유지하며 은행이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완만하게 확장되며 경제가 연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바로 양적 긴축이라는 것입니다. JP몰겐은 장기금리가 낮은 이유를 페드의 양적 완화로 인한 왜곡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유는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인데 장기금리가 낮은 왜곡이 나타난 이유는 페드가 소유한 대량의 장기국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장기채는 부족한 반면 미국 장기채에 대한 해외의 수요는 커지니 장기채의 가격이 올라 장기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금리가 낮아진 왜곡을 바로잡아 장기금리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페드가 보유한 장기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조치, 즉 양적 긴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의 장기 채권의 공급이 증가해 장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왜곡이 해소될 겁니다. 특히 양적 긴축으로 시장의 MBS, 즉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의 주택담보대출 증권의 공급이 넘치게 되어 MBS의 거래 가격은 떨어지고 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수의 수요가 위축되며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게 되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계속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긴축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재의 장단기 금리 역전 국면을 분석하며 과연 이전과 똑같은 경제위기의 상황이 조기에 나타날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를지를 전망해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 국면과 지금은 페드가 가진 장기금리의 통제 수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이전에는 페드의 채권 보유량이 미미해 장기금리가 낮아져도 이를 높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죠. 시장에 투하할 채권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드의 누적된 양적 완화로 인해 페드가 보유한 국채의 양이 무려 9조 달러, 즉 1경 원이 넘고 있죠. 따라서 장기금리가 낮아지면 페드가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 던져 국채를 공급해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장기금리를 올릴 수 있다. 즉 페드는 2008년 이전과 달리 장기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장기국채와 MBS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페드는 장기 채권 시장의 금리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하더라도 페드가 장기 채권을 시장에 투하해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의 장기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 결과 장단기 금리 차를 플러스로 유지해 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과거와는 명백히 다른 상황 속에 있는 현재의 장단기 금리 역전 국면을 올바로 분석해야 비로소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의 일시적 역전이 필연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 40년 만에 거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2년 이래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돌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은 페드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자산시장에 충격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하락시켜 사람들이 경기의 침체를 걱정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며 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윌리엄 더들리는 이렇게 말하며 시장에 충격을 던졌죠.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보다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손실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페드 인사들의 충격 발언이 계속 이어지며 시장의 하락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4월 내내 페드 인사들의 충격 발언으로 인해 급락을 반복해 경험하는 끔찍한 장세를 겪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충격 발언으로 시장 급락,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충격 발언으로 시장 폭락,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충격 발언으로 시장 급락. 이처럼 FOMC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구두 개입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넘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주식시장은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 조정을 겪고 있죠. 투자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또한 의도된 하락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대 인플레이션의 기점에 서 있는 지금 주식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페드 인사들의 충격 발언과 구두 개입은 계속 시장을 짓누를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조정 국면은 우리 모두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며 고난의 시간을 걷도록 하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이대로 끝난 걸까요? 구두 개입이 의도적이라는 말은 곧 조정과 변동성 역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목표를 여러 차례 공부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의 양축이 페드 통화정책의 목표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셧다운으로 경제가 멈추며 실업률이 극도로 치솟았죠.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단 제쳐놓고
최대 고용을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파우로 의장은 최대 고용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과감히 용인할 것이라 했죠. 그래서 자유지성은 이를 의도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며 자산의 시가총액을 최대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의도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며 마침내 최대 고용에 도달합니다. 페드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잡아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이제는 최저 실업률이 달성된 고용을 제쳐놓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드는 의도적인 구두 개입을 통해 주식시장을 눌러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꺾어버리려는 것이죠. 따라서 자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경기 확장의 상승 국면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조정을 견디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대가가 바로 수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조정이 이어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나스닥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락 조정이 나온다 해도 민트색 이동평균선을 타고 주식이 장기로 상승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트색 이동평균선은 120주선입니다. 과거 테이퍼링 발작,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와 양적 긴축,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의 폭락장에서도 120주선을 지지삼아 반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의도적인 하락 조정은 이제 거의 민트색 이동평균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손이는 나스닥 차트가 12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므로 하락 조정이 나올 때마다 10분 알로 매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깨뜨리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를 던질 때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한다고 하는군요. 공포를 매수하라는 시장의 격언 그대로 말입니다. 왜 갑순이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미국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던 2020년 상반기의 셧다운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 실업률은 완전 고용의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반세기 최저의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졌으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3년 만에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릴 것은 실업률이 최저인 현재의 상태가 과연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거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폭등하며 실업률도 동시에 폭증하는 국면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와는 전혀 무관하죠. 따라서 물가의 폭등과 실업률의 폭등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드는 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구두 개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동시에 양적 긴축이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함을 통해 은행의 통화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민간 중심의 투자가 살아나게 한다. 이것이 페드가 목표하는 경제의 연착륙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잡아 완만한 경제의 성장과 민간의 통화 공급으로 경기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양적 긴축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드와치를 보면서 이번 5월 FOMC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확인해보죠. 우리가 공부했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페드와치에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은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22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전망하는 선물시장의 데이터로 산출된 확률이죠. 75에서 100bp, 즉 0.75에서 1.0% 사이로 금리가 결정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이니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0.5%의 금리 인상이라는 빅스텝이 나온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지금의 상황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확률은 1.5%에 그치고 있으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더욱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 조치가 단행되며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폭락할 경우 그때가 바로 매수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리 인상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할 경우 갑순이는 앞서 말씀드린 12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에 돌입할 것입니다. 구두 개입은 의도적인 것이므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물량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매수의 원칙은 한 번의 몰빵이 아닌 분할 매수라는 점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선열이 낭자하도록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도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견디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 하락 조정의 고통을 스오시오패스처럼 견뎌나가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큰 수익의 결실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아마존의 20년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95% 폭락했던 시기에 여러분의 투자금 1억은 500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스오시오패스처럼 20년을 인내하며 장기 보유한 이들은 마침내 1000배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조정의 시기, 자유지성은 여러분께 장기 보유의 원칙을 지키는 스오시오패스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탑픽으로 제시한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폴 볼커 의장의 대규모 금리 인상 국면을 복습하며 보유 포지션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권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조정기가 바로 매수의 적기였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워렌 버핏은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지만 무려 64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를 빌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죠.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고의 펀드로 키워낸 월가의 전설이자 영웅 피터 린치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짱을 가지고 시장의 조정을 이겨내며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통해 거대한 부를 이뤄라.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우리의 투자는 지금까지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험난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인내의 끝에는 투자의 성공이라는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밭길을 지나 시장을 이겨내 부의 왕관을 쓴 승리자가 되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자유지성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